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5월 3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자, 오늘 문화인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저한테 다가왔던 우리말 어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통합 이렇게 엮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살쾡이,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 외에 뭐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문화의 힘과 관련된 내용들. 예,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S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미국 생활하던 때를 많이 떠올리게 했거든요. 우리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상당히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체에 걸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많은 인기가 있지만 사뭇 분위기는 좀 다르다. 예. 뭐 약간 국뽕스러운 채널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거는 미국의 아미 블로그가 직접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약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슬라이드 몇 장을 통해서.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화의 힘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구가 이야기한 한없이 가지고 싶다는 문화의 힘의 선봉에 서 있는 게 BTS고 전 세계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훨씬 커지고 있죠. 그거는 우리의 삶을만 돌아보더라도 한국에서 지난 20, 30년간 발생한 일들만 보더라도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 중국, 일본 출장을 자주 갈 기회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정부 관계자들, 또 기업의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제가 중국에서 가서 받은 인상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기업 생활을 할 때인데 한국에서는 소위 대기업에서도 여성을 어떤 상징적으로서 어떤 임원으로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던 시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남자였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근데 중국에 가면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고위직에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새로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여성이면 어떤 분위기를 가질까?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런 점은 미국보다도 조금 더 크게 느껴졌다. 일본에 가보면은 일본에서의 여성의 어떤 지위는 그때도 한국이랑 비슷했다? 20, 30년 전에. 근데 지난 20, 30년간의 변화를 거쳐서 보면은 일본은 여전히 여성의 사회 진출은 상당히 한중일 삼국을 통틀어서 상당히 억제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에 못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많이 이제 부상했고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여성들의 매력을 전 세계 여성들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 변화된 세상에 있어서 엄의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BTS가 여자들만 구성되어 있는 블랙핑크보다 영향이 더 크다. 그들의 팬덤 자체도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양반들이 테네시 녹시빌인가? 거기서 하여튼 차를 10시간 이상을 타고 내려간 겁니다. 템파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할 때. 자기 남자하고 부인, 그 딸 둘이 하고 가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모습을 종종 봤는데 우리나라 계신 분들은 이런 문화가 처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위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차 뒷 유리창에다 적어놓은 건데 honk for BTS라고 되어 있거든요. BTS를 응원하시는 분이면은 빵빵을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차도 현대차네요. 그래서 표현이 재밌습니다. 밑에는 스임 해가지고 부인하고 애기들이 이제 그린 것 같은데, 뭐 애기들이 아니고 뭐 청소년 이상의 여자 딸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30분에 한 대 정도가 빵빵을 했다. 그런데 테네시로 가까이 갈수록 플로리다 템파로 가까이 갈수록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팬들이.
했더니 몇 분마다 한 번씩 빵빵. 어떨 때는 동시에 여러 대가 빵빵. 예. 미국은 아무래도 차 문화가 우리보다 오래돼 있기 때문에 차로를 달리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의사소통하고 서로 뭐 알려주고 반가움을 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좀 다릅니다. 예. 워낙 장거리 운행도 많이 하고 일단 차창을 선텐이 짙게 하면은 잡혀가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굿이어 타이어 브랜드인데 템파에 갔더니 이런 이제 풍선이 떠 있었다. 기구 열기구가. 그런데 그 내용이 보라색으로 해서 BTS 관련된 내용을 계속 싣고 있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저런 거 보니까 이런 전 세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BTS 팬이라는 아미가 뭐 누구누구 생일날 또 BTS 관련된 이벤트 날 사비를 들여서 또는 돈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광고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메일 내용은 이것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굿이어에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굿이어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거의 별칭이 블림퍼인가 봐요. 이거는 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템파시에서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다. 자, 이게 둘 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팬이 돈을 주고 광고를 할 테니까 좀 쓰자. BTS 관련해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렌탈이 아니라는 게 인비테이션도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템파시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열기구를 돈 주고 빌린 것도 아니다. 이 열기구는 그냥 암이다. 그만큼 심플한 거다. 그 다음 보라해.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차이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게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거의 감동 포인트도 같아요. 누가 깊고 넓으냐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사람이 감정적으로 빠질 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을 여러분한테 조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예, 이게 다시 이제 약간 근본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미국도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혼자가 독주 체제가 됐을 때 막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고 젊은 아이들은 더 이상 그 공과대학을 가지 않고 거기는 이제 유학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중국이나 인도 계열의 애들은 전부 다 MBA로 갔죠. 언제 그러니까 패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잔치판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판이. 그 동시에 이제 지금 보면 미래 성장률이 엄청나게 잠식당한 거죠. 중국이 뭐 한 20년도 안 돼서 따라오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한 20년 만에. 그때부터 신패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다리 찼다. 뭐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도 그래요.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그때가 미국의 달이 보름달이었던 시절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수명이 끝나는 동안 미국이 사라지는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 보름달일 거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달은 차자마자 바로 기울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제 봉착한 거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살쾡이 오늘 주제. 이 살쾡이가 보면은 살기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음절로는 살. 이게 뭐냐 도대체. 살쾡이가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나? 이건 일단 산 더하기 괭입니다. 살이든지 살이든지 다 괭입니다. 여러분 표준말 영역에서 계속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괭이란 말을 못 들어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괭이는 고양이의 다른 말입니다. 예, 괭이는 고양이의 다른 말입니다. 예, 제가 전라도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란 경상도 어릴 때는 괭이라고 그랬어요. 괭이 새끼. 그러면 산 괭이예요. 좀 덜 고양이라는 이야기예요. 산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쾡이가 뭐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삭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자, 제가 어릴 때 이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죠, 당연히. 이곳에 함양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고모님들이 되게 어렸었어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 소녀들이 당시에는 저쪽 바깥에서 뭐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보고 엄마 어디서 괭이 소리가 들려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괭이 소리가 고양이 소리라는 거예요.
요즘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양이 번식기였어요. 그래서 밤에 막 여러 가지 구에 고양이 소리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 근처에 오니까. 근데 그게 되게 아기 울음소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괭이 소리가 들려, 괭이 소리가 들려. 그 괭이는 고양이거든요. 발음도 똑같잖아요. 고양이, 괭이. 그럼 살쾡이 이제 괭이가 구분이 된 거예요. 산이 뭐냐 그러면 살이냐? 괭이가 이게 살쾡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포식자예요. 제일 상위 포식자인데 덩치가 고양이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다른 것 같아요. 모양은 뭐 고양이과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이건 산토끼하고 같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살이 찐, 살이 많은 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산토끼의 그걸 봤을 때 자연산 고양이 제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야생 고양이? 그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야생 개? 아주 늑대가 개가 됐고 개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서 야생 개가 됐을 수는 있지만 예전부터 야생 개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산에 있는 괭이에요. 산토끼와 반대말 집토끼죠. 죽은 토끼가 아니고. 토끼란 말도 한번 볼까요? 생각난 김에. 토끼. 그게 어디서 온 말일까? 여러분 표준말 쓰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톡톡 튄다라는 표현이 있죠. 톡톡 벼룩이 톡톡 튄다. 탁 붉어져 나온다는 거죠. 경상도 말에 보면 더 확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토끼다. 토끼다. 급하게 도망치다는 거예요. 표준어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줄행랑치다. 그런 것은 뭐 저희 동네나 아마 지방에서는 쓰지 않았을 겁니다. 토끼는 거죠. 토끼. 그것은 의태어라고 볼 수 있어요. 톡 튀어 올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토끼인 거예요. 그게 동물의 명칭이 된 거예요. 예. 토끼의 행동 거지를 보고 그 말이 붙은 거예요. 대신 집토끼도 있고 산토끼도 있었기 때문에 산토끼가 된 거죠. 가축화되고 나서 생긴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보면 이런 말 쓰시죠. 토끼의 새끼. 그러면 토끼 아지가 되는 거예요. 예. 토깽이라는 표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자,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스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실마리가 생기면 다른 거에가 유추가 스르륵 따라와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말의 형성에 있어서 되게 통일성이 있고 한 뿌리에서 계속 가지치기가 하면서 예전에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있다가 계속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표현이 다양화됐다. 예, 그 뿌리를 찾는 데는 사투리가 더 유용하다. 즉 현재 최소한 경상도 사투리는 우리말의 고대어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재밌는 표현 하나 있어요. 이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갯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갯벌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해외에는 이거 없는 곳 많아요. 나라는 크더라도 갯벌이 없어요. 우리나라 보고 작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등산도 가고 지방에 안 가본 곳 가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예전에 한 러시아에 한국어 공부하는 한국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한국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둘러보고 한국 너무 아름다운데 중국보다 큰 것 같다 이래요. 우리의 국토 면적을 이야기할 때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뭐라고 할까 2차원적인 그 면적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 지리산 하루 오르려면 짧은 코스로 그래도 하루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걸어야 돼요. 뭐 6km, 많게는 한 10km 정도 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직선거리로 그러면 인공위성상에서 보면은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럼 지리산의 면적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원을 하나 딱 그리는 평면에 그거 아니죠. 입체적이죠. 3차원적인 걸 다 고려해서 그때 그 러시아인이 표현한 것이 딱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몇십 년 됐는데 계속 기억에 맴도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를 쫙 펼치면은 중국보다 넓다. 그 다양성은 더더욱 더 그렇다.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음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절대 작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왜 이 길을 상태가 안 좋았을 때도 왜 딴 데로 안 모이고 이 한반도로 모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청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예.
이것을 그래서 갯벌은 우리의 큰 자산인데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많이 알아가고 있죠. 이걸 영어로 보면은 되게 뭐라고 할까 무미건조한 표현이에요. 타이달 플랫이거든요. 플랫은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평평하다. 타이달 이것은 뭐냐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생기는 평평한 곳이다. 되게 삭막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것은 기계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사진을 보고. 예, 저 단어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기에 저런 말을 처음 장명했던 사람들은 갯벌과 자기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표현이 무미건조할 때는. 근데 우리는 갯벌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시도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갯벌은 제가 보기에는 개 더하기 벌이에요. 예. 벌은 어디서 나오느냐? 서랍을 할 때 그 벌이 벌판이에요. 평평한 곳이에요. 근데 말을 쓰는 걸 한번 보세요. 개풀인데 개는 뭐냐면 개복숭아. 요새 말하는 개꿀잼. 우리 욕으로 쓰는 개 더하기 새끼.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가짜. 예. 가짜인데 내 것처럼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게 욕으로 쓰는 되는 거예요. 개 더하기 새끼가. 내 씨로 생겨난 아이가 아닌데 내가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새끼가 아니에요. 네, 강아지 새끼가 아니고. 그래서 개뿔은 뭐냐? 벌판인 줄 알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벌판을 봤을 때는 거기가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런 이주와 관계가 있다고 봐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 갔을 때 넓은 벌판이 보였어요. 아, 이 벌판은 나라를 하나 세울 만하다. 우리 부족을 키울 만하다라고 결정을 했을 수가 있어요. 보고. 처음 봤기 때문에. 근데 막상 들어가 봤더니 발이 푹푹 빠져요. 뻘이죠. 벌이 아니고. 그래서 뻘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다고 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설화벌처럼 왕성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강물도 흐르고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속았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갯벌에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헤맸다. 아리랑을 부르면서 오는 어느 순간에 이 벌을 만나서 우리가 과거에서 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다. 누군가 실수를 했다. 열받았었다. 갯벌이 됐다. 그러면 개불도 설명이 돼요. 개불 여러분 아시죠? 좀 징그럽게 생긴 친구 있죠? 맛있죠? 쫄깃쫄깃하고, 예, 횟집가면 나오는 거죠. 그 개불도 같은 식으로 해석이 돼요. 개는 가짜예요. 불은 뭐냐? 불 할 때 우리 그 불하고 같아요. fire인데 여기서 불은 우리가 불 더하기 R을 남자의 생식기로 쓰잖아요. 양의 기운이 가득 찬. 개불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아, 이게 가짜 고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는 겁니다. 개뿔? 예, 그 단어의 어근은 개불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척하더니 딱 봤더니 아닌데 개뿔하고 똑같아요. 예, 이것이 타이달 플랫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 평평한 지형. 이것과 차이는 엄청나죠. 인문학적 깊이감. 우리가 푹 고운 곰탕에서 나오는 맛. 요즘 외국인들이 느끼기 시작한 한국의 국물 맛. 그 맛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위에는 뭐냐면은 타이달 플랫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맥도날드 같은 느낌밖에 안 줘요. 자, 그런도 드리고 서랍을 하면 새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새벌이고 영어로 한자로는 검성이라고 지었죠. 검성은 쇠금자인데 고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백제 고구려 신라가 다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수도를 고마라고 불렀다. 신이고 친근한 명칭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곰과 관련된 지명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호랑이는 없어요. 새벌이다. 이것은 저는 이주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랍을 형성시켰던 사람들이. 이주 세력이다. 새자는 희망, 동쪽, 이런 거 지금 표현하고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서라벌이라는 명칭을 붙인 세력은 우리도 지금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겹에 걸쳐서 문화가 계속 전파되어 온 거예요.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하고 기존 문화하고 충돌하고 융합되면서 우리 정체성이 형성된 거거든요. 되게 안정되게.
그래서 한중일이 다 유전자가 전혀 다른 겁니다. 언어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문화에 유입이 없다? 그것이 이병도식의 조선사 편수회가 장악하고 있는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우리는 고립돼 있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물결의 파가 계속 오고 가고 섞이고 그중에서 알맹이만 추려서 우리 정체성이 계속 보강이 되고, 그리고 그 나한테 문화를 전달해 준 세력하고 연대가 형성돼서 거기서 또 새로 거기서 어떤 세력 변화가 있을 때 또 추가로 유입이 되고 이러면서 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라벌을 만든 세력은 지금 신라가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형성된 고대 국가가 제일 늦게 형성됐어요. 내무랑 요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단 한 파가 들어왔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그들의 단어를 선택하는 걸 봤을 때는 삼국이 동일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언어만 유심히 살펴봐도 옛날에 신라인은 왜 흉노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조선은 몽고의 후손입니까? 이승계의 할아버지가 몽고의 추장이었는데 전주의 씨는 전부 다 몽골의 피를 가지고 있겠네. 말 되십니까? 또 고려 왕건도 중국의 성씨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거는 유전자 분석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싹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삼국은 우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티격태격하는 이웃이었어요. 그것을 역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치지 않아요. 언제든지 껌을 그어서 딱 쪼개질 수 있는 간극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요. 네, 그래서 이게 친일파의 잔재가 특히 우리 전문가층에 많이 남아있다. 인문과학 쪽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사실 검찰도 후손이잖아요. 일제가 선택했던 경성제국대학을 나왔던 한국에서 기른 최고의 사냥개들이 미 군정이 일본 잔재를 청소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군, 검찰, 행정부, 상층부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 벗겨내느라고 우리 고생 많이 하고 동시에 또 우리한테 되게 자극제가 되기도 해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되새김할 수 있는. 이게 우리나라 역동성의 한 부분으로 정착이 된 거죠. 그것도.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봉황 이걸 들 쓰니 안 쓰니 이런 말도 본 것 같은데, 이 봉황을 한번 보시면은, 봉황 한자를 적혀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한번 하고 싶어요. 봉황은 영어로 말하면 피닉스예요. 불새거든요. 불새. 좀 이따 천마도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불이라는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 부여가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설아 벌 할 때 벌하고 불도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을 크게 피울 수 있는 곳이라는 불의 상징이라는 게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 생명력과 에너지의 상징이었다. 남자의 생식기 명칭에도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로 가득 찬 알이잖아요. 나름 멋있어요. 그래서 봉황도 불새인데 그의 디자인을 보면은 불꽃 문양이에요. 당연히 금빛 불이죠, 당연히. 예. 근데 봉황을 보면은 여기가 한 의미가 있거든요. 보면 한자를 찾아보면은 봉황 봉자에 봉황 황자예요. 근데 예전에 장명을 보면은 봉자는 여자 이름에 썼어요. 쓰는 경우에는. 새는 새인데 여자 새예요. 자, 이것은 봉황이라는 새에 대해서 우리가 삼조고도 있지만 삼조고 반대쪽에는 봉황도 있다. 엄청나게 오래된 말이다. 여성이 사회의 지도자, 리더로서 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봉자가 여자다. 여자를 칭하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네. 뒤에 보면은 위에 이제 뚜껑을 씌워놨지만, 이렇게 범자하고 섞였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옷의 치장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뒤집어 쓰는 이런 거랑. 그리고 안에 보면 세자가 들어갔고 힐백자가 들어갔고 이쪽에는 위에는 백백자가 들어갔고 왼쪽에는 오른쪽에 힐백자가 들어갔는데 이건 같은 거예요. 뭐냐? 백자가 들어갔다. 박다는 뜻이에요. 빛이 난다가 됐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봉황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부터 있었고 그걸 한자를 어떻게 짜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자한테 썼다는 거예요. 봉자를.
저희 어머님 이름의 가운데가, 어머님하고 이모가 가운데 봉자 돌림이거든요. 이 봉자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 봉황은 원래 우리말이 있었다. 소리가 있었어요. 먼저 한자가 있기 전에 불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한. 어순이 좀 반대죠. 이거 시사하는 바가 커요. 큰 불이에요. 불한세. 큰 불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봉황이죠. 불사조죠. 피닉스죠. 지금 경상도 말에도 보면은 어순이 표준말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도 어느 정도에 섞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중국말도 좀 보시면은 쭉 읽다 보면은 영어랑 어순이 같다 우리 단순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한국말로 더 가까워요. 중국말이. 서울말로 날카롭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표현 중에 뾰족하다가 있어요. 뾰족하다. 뾰족. 저는 그것을 빛의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날카롭다는 거죠. 빛의 쪽. 한쪽이. 근데 제가 사는 경상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쪽볕하다라고 해요. 쪽볕하다. 뾰족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쪽볕이에요. 서울말은 빛의 쪼가리고 경상도 말에는 쪼가리 빛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어순이 있는 게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일반적인 어순 같았으면 한불이 맞아요. 한불이. 그렇지만 이때는 불한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정도로 제가 뭐 단초를 던져 놓고요. 이 불이라는 것은 천마도를 봤을 때 더 드러나죠. 이게 뭐 기린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거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했고 특히 위에 말상투 있는 부분 유니콘 아니에요. 유니콘은 이 동양에서 온 말들이 장식으로서 말상투를 한 걸 보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채용했을 따름이에요. 신비로워서. 그리고 사람이 이 말을 탄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거기 켄타우로스인가? 예, 반인 반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죠. 그거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온 동방에서 어떻게 밀려온 유목민족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흉측해 보였던 거예요. 밑에는 말인데 위에는 사람이고 이런 거예요. 그만큼 공포스러웠다는 거죠. 예. 천마도 밑에 구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지금 불을 내뿜는 게 보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말이고 불꽃 무늬를 형상화한 거고 이것은 왕이 당연히 말에 양쪽 배에다 붙이는 거죠. 좌우로 자작나무 껍질에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장이 있었던 거예요. 두 장이 겹쳐져서. 근데 공기에 바깥으로 노출이 된 그 한 장은 사라졌고 그 한 장이 보호를 해줘서 그 잔해 밑에 온전하게 남은 게 이거예요. 크기는 한 이만합니다. 자작나무 숲이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자작나무가 잘 자라기 어려운 곳이에요. 되게 고산지대로 가야 있거든요. 잘 안 커요. 추운 데 있는 나무예요. 이 껍질은 옛날 시베리아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서 껍질을 가지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고어텍스 같은 거예요. 고어텍스. 예. 투섭 방수 기능이 있어요. 방풍 기능도 있고. 예. 그런 이제 용도였다. 그래서 이 천마도도 같은 것이다, 사실은. 이걸 원래 뭐라고 불렀을까? 라고 고민을 해봐서 천마도는 우리가 뒤에 붙인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불이 더 강조돼야 된다고 봐요. 봉황처럼. 불? 말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마고리의 마리고의 말과 같아요. 우리의 말은 옛날에는 마리가 하던 하늘의 신의 표현을 말이라고 했어요. 그 신의 표현을 전달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말이 당연히 같은 거예요. 그 어원은 말이고 마리는 말이 더하기 고가 돼서 마고예가. 그거 역시 봉황의 봉자가 여성용으로 쓰인다는 걸 일치하는 거예요. 제 주장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이건 뭐라고 불렀을까? 천마를. 분명 이름이 있었을 것인데 봉황의 버건가는 그래서 불자가 들어간다고 보고 봉 그 다음 마리 이러면 불말이 불무리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찾아보면 26기계와 보병사단 불무리 부대 이 상징이 나와 있죠. 뭔지 아십니까? 상징 제가 찾아봤더니 태양과 달이 하늘에 동시에 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주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부대 상징 마크를 해와 달로 해놓은 거예요. 예. 마리를 따르는 종족이 사람들이 뭡니까? 무리예요.
지금은 물이 하면은 약간 나쁜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불무리로 불렀지 않았을까? 이 천마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제 의견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스키타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 제국 아시리아 이런 게 있는데 아시리아 이거 너무나 우리한테 쉽거든요. 학교를 안 다니고 시골에 살았어야지 이게 더 빨리 와요. 감이. 참 미안하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서 똑똑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평생 이렇게 살다 보면 엄청 많은 걸 잃어버린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에 있던 고대 국가죠. 시리아의 원래 국가예요. 근데 지금 시리아는 아자가 빠졌죠. 그거 되게 이름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아시리아는 알 더하기 살이에요. 알은 태양이죠. 살이는 뭡니까, 여러분? 회 한 사라. 그리고 국수 사리. 그리고 사리 곰탕도 있죠. 그리고 그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사리 조금할 때 가장 뭐 물의 수위가 높고 낮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사리. 즉 달이에요. 둥근 모양 또 그 달의 모양에 의해서 초래된 자연 현상 이름이 다 살이에요. 이게 아시리아가 된 거예요. 태양과 달이에요. 대단하죠. 그 다음 자기의 아시리아 민족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천지인 그 개념이 그때부터 적용이 발생돼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태양을 빼고 시리아만 남아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또 우리가 아싸하다 할 때 하는 표현 같아요. 아싸리, 아싸라비아. 이거 다 왜 똑같을까요? 그럼 거꾸로 아싸라를 아싸라비아. 우리 아싸 횡재했을 때 쓰는 그 감탄사. 태양과 달이 완벽한 거예요. 그거와 내가 조화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인문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괜히 서양 철학 갖다 붙일 필요 없이. 자, 예전에 스키타이는 새끼라고 이야기했죠. 스키는 지금도 뭐 종족이라는 뜻이니까 그 당시는 훨씬 고급스러운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욕으로 많이 쓰지만 새끼, 타이는 타이거, 지금 우리 클테차 남아있죠? 예. 또 알타리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알타리. 그 말도 어디서 왔는지 진짜 궁금해요. 예, 알타리 무. 예. 그럼 이것도 아까 뾰족하고 쪼뼛하고의 말과 같아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자면 타이스키가 돼야 맞아요. 예. 다카이치처럼. 타이스키가 돼야 맞는데 그때는 발음이 어순이 스키타이다. 근데 우리 봉황의 발음도 마찬가지다. 큰 불인데 큰 불 해야 되는데 큰 불새가 아니고 불 큰 새가 돼 있거든요. 지금.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섞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다. 어순해서.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3박 4일 있으면서 계속 술 먹고 뭐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는 건데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3, 4일 다녀서 여행비 빼고 숙박비 빼고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나서 돈이 남는 거예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 보면 3박 4일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박자에 눈이 갔거든요. 박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에 있는 한자 사전으로 이 박자가 보면은 물수변의 힐백자거든요. 물수변의 힐백자인데 우리가 몇 방 며칠 할 때 이 단을 쓰는 이 한자 쓰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뜻을 보면 머무를 박, 숙박할 때 박자와 같죠, 그죠? 박. 그런데 배될 박이에요. 그 다음이. 그럼 물수자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잔물결 백도 돼요. 물결에서 비치는 밝은 빛을 뜻하는 것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다 돼요. 왜 백자는 박자에서 온 거예요. 빛이야. 빛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날 일자에서 하나 딱 삐져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나를 뾰족, 쪼뼛, 눈부심 이런 거랑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날 생자도 보면 주자에다가 옆에 하나 딱 새싹을 하나 딱 붙여줘요. 생동감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물수자다. 그러니까 잔물결 백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한국에 가서 묵었다 할 때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음도 계속 박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는 그게 일반화가 돼서 머무를 파게 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해상으로 이 단어를 만들었던 누구는 되게 당시가 해상 운송이 엄청나게 활발했던 시절이다. 되게 백제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백제도 백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박다에서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옛날에 이런 거예요. 다 연안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대양을 바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배가 후지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간다 할 때 가운데 어떤 섬이 되게 중요해요. 보급을 받을 거예요. 대피를 할 수 있고 물을 특히 보급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박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여관이나 모텔, 호텔 가서 자는데 뭐 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빛하고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배를 갖다 대는 것도 없잖아요. 차를 갖다 대줘요. 요즘은. 그래서 이 박자의 어원이 뭐냐면은 과거의 해상 활동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것 또한 기성의 역사학계에서 알면서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백제가 그 특징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해상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활에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물소 뿔이 들어간 거예요. 사냥의 작은 뿔이 아니고 그게 해상 운송하거나 중국의 동해안을 우리가 확보하기 전에는 그게 가능한 수입 물품입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다 와야 되는데 그게 자, 이 박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고 그러면 섬이라는 단어가 일본은 심하죠. 같은 말이에요. 발음도 똑같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말에 쉼하고도 같다. 쉬엄쉬엄 할 때 쉬엄쉬엄, 쉬엄을 줄이면 섬이에요. 받침을 빼면 심하고 일본식으로. 섬은 쉬어간다. 징검다리라는 뜻이에요. 섬이 고립된 곳이 아니고 그만큼 해상 운송이 활발했다는 것을 단어를 조금 유추해 보면 한자의 성향까지 파악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걸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바스크라고 그러면은, 좀 시간이 좀 됐네요. 지금, 스페인하고 프랑스의 경계선이 그 피레네 산맥입니다. 그 산속의 오지에 있는 민족이 바스크 민족이 있고, 지금 우리 한 7, 80만, 100만 명이 되나? 그 바스크어가 지금도 쓰고 있는데, 지금 몇십만 정도 쓰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언어는 현재 유럽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하고도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여기에 대한 의문이 최근에 풀렸다. 그들의 DNA 분석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옛날에 뼈만 남아있으면 그 뼈를 갖고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족과 언어는 같이 간다. 언어가 유지된다는 것은 종족이 안 섞였다는 걸 의미해요. 밖에서 강력한 파워가 왔음에도 나는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끼리 계속 무역을 하랬다. 그럼 말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왜 다른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우리 유전적 DNA의 정체성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요. 우리가 안 할 따름이에요. 예. 우리 학계 사학자들이 서울대 역사학과의 후신들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 고대의 한반도에 우리가 고착되어 있지 않았고 되게 활발하고 그 대외 활동을 했었다. 훨씬 넓은 광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주고받던 문명이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처럼 유럽의 또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의 기운이 자꾸 캐면 캘수록 동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좀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바스크 기원에 보면은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 설명이 어디서 오느냐? 동쪽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걸 가지고 우리말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우리 문화가 되게 고유하죠. 그리고 지금 그 문화적 잠재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없던 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자, 볼까요? 바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바스크 지역이죠. 바스크 지역. 민족을 바스크 민족이라고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이 이제, 스페인 쪽에 있고, 거기는 그 지역의 언어로서, 소수민족 언어로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아주 소수는 또 프랑스 쪽에도 있는데, 프랑스 쪽에서는 이 언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언어로. 그래서 그 바스크 지역에서 쓰는 말이 바스크어라고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유스카라라고 이야기한대요. 유스카라. 이게 또 감이 팍 오는 거죠. 야, 카라라는 단어가 진짜. 왜 저기 카라는 가야거든요?
가야 또는 가라라고 썼잖아요. 한자로 차음을 해서 가라고 검다는 뜻이에요. 검은색은 오방색 중에서 북쪽을 뜻하는 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검은색이 잘 어울릴까요?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요. 서양 사람들이 검은색을 입으면 전부 다 장례식 가는 분위기예요. 창백해 보이고 처져 보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 검은색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흰색도 잘 어울리고 단색이 잘 어울리죠. 네. 유스카라라고 한다. 이제 카라는 분명해요. 검다는 뜻이에요. 되게 돋보이는 말이고 유스는 뭐냐? 유스는 유럽 할 때 똑같죠. 유로파. 또 이것의 기본적인 단어는 거기서 온 거예요. 유포리아에서 유프라테스 강 할 때 그 유퍼가 들어요. 이 유피가 또 어디 들어가느냐? 영어로 단계를 강조할 때 쓰는 말 유니온 노조죠. 유니 하나면 단일, 유니콘 한 개 좋은 의미로서 그렇죠? 노동조합 유니온 또 유니버스죠. 우주. 하나의 벌스는 뭐야? 가사라는 뜻이죠. 하나로서의 뭐 그 신적인 존재든 뭐든지 하나로서 설명될 수 있는 망라된 거. 삼라만상인데 하나로 통일된 거. 그게 유니버스의 의미예요. 그게 이 유프라테스 이런 데서 다 기원된 말이고 유럽이라는 말도 그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명칭은 유럽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고급 문명이 들어왔을 때 신개척지고 거기에 대해서 옛날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갖고 있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 붙였던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두 단어가 다 그쪽에서 온 거거든요. 그 당시는 유럽의 끝단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거기랑 그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한 10,000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수준 차가. 예. 자, 그런 명칭은 앙카라에서 남아있죠. 터키의 수도 앙카라. 카라 검다는 뜻이죠. 앙카라는 알카라일 거예요. 태양이죠. 예. 그래서 가장 멋진 단어를 두 개 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뭐라고 붙였습니까? 전부 다 고마라고 붙였죠. 고마는 까마타랑 같거든요. 곰은 검은색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 이상에서의 여러 가지 물결이 왔을 때 아주 오랜 고대에서는 전 세계 언어가 거의 한 군데서 나왔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고마, 까마타, 가막산, 예, 그다 꼬마까지, 검어. 그 뒤에 또 카라가 또 따라 들어왔어요. 뒤에 따로. 원래 곰은 있었어요. 그 뒤에 카라라는 단어가 또 따로 들어와서 지금 가야라는 말로 쓰이고 있었잖아요. 크게 팽창하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 이미 곰이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미 검다란 것이 검은 것을 신성시하는 북쪽의 세력이 넘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검은 것을 신성시하고 있었어요. 그 상징동물로 곰을 삼고 있었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 볼까요?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걸 처음 봤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재미있게 해석이 돼요. 자, 바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원래 8,000년 전, 기원전 6,0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유럽은 전부 다 신석기 정도에서 채집 수렵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농경 세력이 이주를 해옵니다. 급속도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유럽에서 이게 흩어져 있던 말들하고 이 고급 문명하고 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경 문화가 전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금부터 8,000년 전이면 우리는 홍산 문명, 고조선의 초창기 문명이 형성될 때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되게 후진대였어요. 그때 기준으로는. 그러면 8,000년 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것은 기후가 그때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이주가 발생했다. 우리 홍산 문명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이주해 올 그 타이밍에 다 전 세계가 뒤섞였다. 이때까지 편안하고 안락했던 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또는 수용 인원이 훨씬 축소됐기 때문에 머금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서 그때는 터키는 원래 유목민이죠. 일단 다른 인종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민족이 거기서 이까지 건너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잖아요. 유럽의 끝단까지 온 거니까. 이때 섞였던 말이 유럽 언어의 기본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의 바스크어가 형성이 됐다.
근데 그 이후로 다른 물결도 계속 들어왔는데 마지막에는 주로 로마죠. 그래서 좀 더 로마 문자 쓰고 알파벳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밑으로는 라틴말하고 비슷한 거, 위로는 고대 독어랑 비슷한 거. 그래서 영어가 이제 독어랑 제일 비슷하죠. 그런데 그 뒤에서는 휩쓸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때는 완전히 융화됐다. 녹음이 건너왔을 때. 예, 이렇게. 그때는 폭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자, 요게 어떻게 그래, 우리 홍산 문명이 형성하는 시기와 같으냐.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다시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12,5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온이 15도 상승하면서 전 세계 해수면이 올라가고 산악 지역에서는 빙하가 다 녹았을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의 신석기 후기, 전 세계의 새로운 인류의 초기 문명이 딱 형성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자연의 대재앙이 온 거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풍어 부도지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6개가 갈라져 나갔다는 거죠. 밑으로 가고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서로 간 세력이 도착해서 바스크까지 도달했어요. 그들의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농경. 그때 바스크가 형성이 됐고 그 당시에는 주변이 다 바스크랑 똑같은 단어를 썼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의 고대어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자, 그 다음 5,000년 전에 예. 보면은 얌나야 문명이라고 해서 지금 흑해 이북 러시아 남쪽이나 현재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던 유목 민족이 다시 한번 이쪽을 밀고 들어옵니다. 예. 그때는 청동기나 철기를 거치는 시기였고 말을 이미 가축으로 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고급 문명이 밀고 들어와서 확 썰어버립니다. 유럽을. 이때가 지금 소위 이제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인도 유럽 어족이 이때 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최초로 유목민족이 이를 썰어버린. 처음에 농경민족이 8,000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이 되겠죠. 이때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말이 또 섞입니다. 근데 바스크 쪽은 이때 섞인 이후로 그 다음 뭐 훈족도 오고 뭐 몽골 제국도 들어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로마도 있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또한 밑에 이슬람의 지배도 받고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바스크는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됐다. 이 이후에 즉 5,000년 전에 고정된 게 말이 그대로 남았다. 근데 주변에 모든 다른 나라는 다 섞였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친하다. 어떻게든 사촌이고 육촌이고 팔촌이고 그렇다. 근데 바스크는 5,000년 전에 고정이 돼 있었다. 그들의 DNA가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피가 섞이고 그 다음부터 피가 안 섞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는 지리적인 특성도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래 되면은 서구가 동방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신석 시대에서 농경을 하게 된 게 터키 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 농경 기술이 들어왔고 그래서 천재지변과 상관이 있어서 이동을 했고 그다음 저 유목민들도 우리 훈족이 왜 저기 서방에 가가지고 우리 악명을 떨쳤습니까? 훈족의 경우에는 이쪽에 당나라나 고구려나 이런 세력이 밀려서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쪽으로 훈족의 대이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밀려간 거예요. 천재지변에서 밀려갔고 그래서 그 변방으로 계속 새로운 지역이 개척이 돼 나갔던 따름이죠. 몽골족은 또 약간 다르죠. 그 다음 스키타이족도 있고 히타이트족도 있고 그들이 유럽의 문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동방과 가까웠기 때문에 소위 그들이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 그들의 고유 유럽의 문명과 동방의 수입된 문명이 결합됐다 이러는데 일방적인 직수입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차이가 그만큼 컸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문명도 그랬을 거예요. 이 지도에서 보여주지 않는 반대편 쪽으로도 계속 그런 전파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토착 세력하고 다툼도 있고 결합도 있고 또 새로운 정체성의 향상, 문화의 수입 그런 걸 통해서 홍산 문명이 만들어졌고 우리 민족의 뿌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우리 음식 문화, 우리 언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거기서 환인, 환웅과 단군의, 웅녀의 결합이라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는 거대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이런 것에서, 이런 걸 통해서 과거의 세상사가 역동적이다. 그리고 소위 부도지에서 이야기하는 천산산맥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인류 문명의 기원설, 즉, 그 성경에 보면 나오는 뭐 바벨탑이나부터 에덴 동산, 그리고 또 민족의 단어가 갈라지고 하느님한테 도전을 하다가 큰 홍수가 나고 뭐 말을 다르게 써서 갈라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발생했던 일들이잖아요.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밀려내려온 수메르족들이 가지고 온 자산이 새로운 모습으로 상징체계로 정립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싹인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조상이 같잖아요, 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전체 부족이나 그 민족의 지배자였던 마리가 여자 지도자가 수메르에 내려왔음에도 해도 수메르의 신은 여자였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성 우회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의 엄마로서 낙착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로. 자, 이런 역동성이 투영이 돼야 돼요, 우리 쪽으로. 그 역동성을 때까지 막아왔어요. 현재 패권 구도가 서방 주도의 세상에서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데 지도자들도 우리는 친일파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었죠. 너희는 항상 우리한테 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옛날에 한 번도 멋있었던 적이 없어.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론을 당연시하는 것이고 일본이 나가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 미국이랑 커플이 없어지면 우리는 또 안 돼. 이런 것을 계속 주입하는 그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